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일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이 요구된 일반 정인 15명과 참고인 6명 중 정인 12명의 정인과 5명의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인 여러분께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을 한 때 또는 정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인으로 출석하신 김영섭 정인은 바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서. 우리는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정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정인 김영섭. 이쪽으로 좀 안내 좀 해. 가서 안내 좀 해. 자. 저쪽에 마이크 좀 봐도 돼.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신문에 대해서 정인에 대한 신문이 질의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우리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신청하신 위원님과 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의 신문을 먼저 실시하고 정인 신문이 끝난 후 정인 퇴장시킨 후에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정인신문과 관련하여 현안을 같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하고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아한 형제들 김범석 정인의 경우 오늘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정인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해당 정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먼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경우 입석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이강일 위원님께서는 김병주, 조좌진, 우아한 형제들 김범석 정인을 신청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자, 바른 대로 좀 나와주시죠. 예. 예. 바른 대로 좀 같이 나와주시죠. 잠깐만요. 저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카메라 분들은, 우리 영상 기자님들, 우리 메인 카메라를 좀 열어주세요. 안 보이니까. 예. 약간만, 우리 영상 기자분들 약간 뒤로 좀 불러주세요. 좀 행정 안내 좀 해주세요. 예?
예, 메인 카메라에 나올 수 있도록. 예, 자, 잠깐만요. 저기, 영상 기자분들 좀 뒤로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주세요. 예. 자,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자, 가서 좀 안내 좀 하시라니까. 행정관이 가서 안내하고. 예. 공개까지라고 같이 안내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앞에 있으면 국민들 못 봅니다. 예. 야, 우리 영상 기자분들 뒤로 한 걸음 좀 뒤로 도와주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광일 의원님. 예, 질의 시작하시죠. 네, 두 분 한가위 다 잘 보내셨어요. 예. 그 11월분 결제가 어제하고 오늘 양사가 다 어제하고 오늘 지급했더라고요. 아쉬운 게 있어요. 입점업체들도 추석을 넉넉하게 세려면 추석 전에 좀 입금해 줬으면 좋겠는데 두 회사가 다 명절 지나두고 나서 결제를 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배달앱 시장에서 과점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행태가 좀 부독덕하고 준법의식이 부재한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볼까요? 지금 PPT 보시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 그릇하고 1인분 서비스입니다. 양사가 다 하고 있죠? 겉으로는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강제하면서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쭉 천천히 넘겨주세요. 일반 자영업자는 20에서 40% 할인 없이는 노출이 어렵겠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에겐 10% 미만으로도 노출되는 차별 구조를 두 회사가 다 쓰고 있었습니다. 일부 상담원이 이 업주들에게 메뉴 가격을 아예 20% 올린 뒤에 20% 할인하는 거로 하라고 이렇게 유도한 사실 녹취에 3건이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쭉 보고 계시는 겁니다. 쿠팡이츠는 그런데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으로 부과했어요. 이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 아니에요? 두 플랫폼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서 입점업체 차별하고 점유율과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범석 대표님, 김명규 대표님, 마이크 좀 입에 좀 갖다 이렇게 계속 국민과 자영업자 기만하는 이런 불법적 구조로 여러분 계속 시장 점유율 경쟁하실 겁니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 규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회사는 어떤 책임지고 이런 시정 조치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갖고 있습니까? 시정 조치하실 계획 있으세요? 있어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지적하신 부분 깊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런 사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하고 김범석 대표는 개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알아요? 마이크 좀 입에 좀 대라니까 왜 말 안 돼? 네, 존경하는 의원님 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어제 공정위가 쿠팡이츠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수수료를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할인 전 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60일 안에 시정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정 명령 내릴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릴 거죠? 예, 예. 김명규 대표에게 다시 한 가지. 입점업체들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이나 할인 행사를 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거는 입점업체들이겠죠? 예. 네. 그러면 명백한 이거 부당한 구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위원님 그게 저희가 서비스 초창기부터 했었고 상점주분들께 아니 접속했다 그래도 잘못된 거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 부분은 마이크 좀 손에 쥐어들어요. 아이고 답답한 친구네 진짜.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염두에 두고 공정위 절차에 따라서 잘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회사 다 제가 지금 주관을 해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분. 자, 제가 뒤에 할 게 더 많아가지고 여기 끊겠습니다. 왜요? 안 해요? 안 하십니까? 그 시간만 하고 안 하는 거 나머지 시간 남겨서 예, 다른 거 하죠. 정인신문 안 하신다 이거죠? 다른 증인 해도 됩니까? 지금 지금 하세요. 아니 이 증인 말고요.
지금 하세요. 예, 그러면 예. 김병주 회장하고 김상일 대표 이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간 광고 좀 다시 시간이 가. 자, 지금 하시는 거 우리 이강일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영상 기자분들 스케치 하시고 나서 좀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비켜주시고요. 자, 하십시오. 네, 시간이 없어 좀 빨리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미희행 그리고 경영 전략 부재에서 누적돼서 발생했다고 저는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MBK와 홈플러스 소상공인과 맡은 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혜택만 바라고 있다는 비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MBK 지난 9월에 향후 운영 수익 일부를 활용해서 최대 2천억 원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 수익이 발생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조건 붙여놨습니다. 역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3천억 원 지원도 증여, 보증, 대출 이런 다양한 방식이 혼합되어서 실제 현금 투자가 얼마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그러지 증거를 안 내놔요. 때문에 협력업체 채권단에서는 생색내기고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하는 면피용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MBK가 ING생명, 코웨이, 두산공작기계, 딜라이브 굵직한 인수권마다 투자와 성장을 계속했어요. 근데 보세요. 단기 배당하고 자산 매각하고 재매각하고 투자금 회수하는 것만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먹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을 뒤로 하고 롯데카드 이 문제가 또 터진 거 아닙니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 뒷전으로 하시고 매각에만 몰두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 시장에서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MBK가 과연 시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에 순기능을 진짜 남겼느냐, 사모펀드가 제대로 이거 일을 할 거냐, 국가 경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수익도 많이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 기업 고용,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미흡한데 수익 구조에만 너무 연연하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한국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우리 김병주 회장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어떻습니까? 좀 더 노동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상생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 잘 새겨.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그 가 있는 행정관 마이크 좀 드리세요. 두 개를 가져갔는데 왜? 계속. 네. 자, 됐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끝나고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광일 대표 작년 10월 17일 국감장에서 증인신문으로 본인에게 약속한 거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노조하고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지난 5월부터 4월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 이제 정상대금 미지급분 즉각적인 지급하시고 이자 보전에 대한 약속 좀 확실히 약속했으면 좋겠고 사제 출연 유동성 보강해야 되겠죠. 입점업체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면 뒤에 기다리신 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요. 예? 안 돼.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혼자 쓰시면 뒤에 계신 분들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예. 자, 예. 그럼 답변은 지금 하세요. 자, 답변 못 들은 누가 답변이 필요합니까? 분명히 제시를 하시라고요. 제시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세요. 저희가 회생 절차 이후에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습니다. 현재 지금 대기업들 회생 채권하고 금융 채권자들이 저희가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회생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심리적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국민께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 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잠깐만요. 누구 말씀하세요? 자, 예? 예. 그럼 저쪽으로 좀 서주세요. 자, 우리 영상 기자분들 조금 뒤로 조금 물러서 주세요. 이제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됐었으니까 회의 진행에 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약간 이리 물러서서 찍으세요. 너무 옆에 그 있으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안 잡힙니다. 예. 예. 좀 그 행정관이 좀 안내 좀 하세요. 마이크까지 같이. 예. 자, 이쪽으로 오셔서 찍으세요. 너무 거기 있으면 화면이 가려서 안 돼요. 예. 자,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상 기자분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범석 대표님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김병주 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자, 질의 시작하십시오. 우아한 형제들 김범석 대표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해보시죠.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 생태계 안에서 상생을 지향한다. 파트너와 라이더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거듭나서 파트너와 라이더 고객이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가겠다. 이거 대표님 메시지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배민은 올해부터 오산 동탄에서 배민 커넥터 대신 로드러너를 시범 도입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러너 때문에 파트너, 라이더, 고객들 불편과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핵심은 정확한 지도, 그리고 거래 정산인데 부정확한 지도와 잦은 거래, 오류, 그리고 거리 제한 등으로 심지어 스마트폰 쓰다가 폴더폰 쓰는 게 낫겠다. 가게가 사라졌다고 많은 분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러너는 파트너는 거리 제한 때문에 가게가 사라지고 고객을 잃고 매출이 감소합니다. 고객들은 원래 자기가 이용하던 가게가 사라지니까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라이더 같은 경우는 스케줄 근무 그리고 등급제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시간도 갈 시간도 없고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몰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정된 스케줄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고용된 노동자처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당이나 사대보험 등등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 실태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 배차에 관련해가지고 배민 커넥터와 비교해서 형편없는 쓰레기다. 이런 자주의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로드러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강요로 후진적인 각종 시스템을 강제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배민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온 사내 구성원들의 노력까지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관련 의견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한 번 더 답변을 묻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것이 대표님이 지향하는 상생입니까? DH 본사와 우아한 형제 경영지들의 이것은 불합리한 경영이고 폭력적인 이것은 횡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고 모든 부서원들이 불만족스럽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왜 갑자기 더 나아지지 않은 프로그램을 억지로 강제 이식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것은 파트너와 라이더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플랫폼으로 거듭난다는 거하고도 완전히 다르고요. 결국은 국민과 모든 구성원을 기만하는 횡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파트너와 라이더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상생 배달 생태계를 만들자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은 여기에서 나온 이익들은 모두가 재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본사에 다 송금합니다. 결국은 2023년, 24년 무려 1조 원을 딜리버리 히어로 결국 독일 본사로 보냈습니다. 거기에다 모든 여러 가지 이익금을 추가로 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한 다음에 배민은 완전히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달앱 1위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런 하소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더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드러너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개런티를 붙여가지고 결국은 로열티를 통해가지고 또 본사에 송금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강제 도입을 한다. 이런 의혹이 짙습니다. 왜 그러냐? 로드러너는 배달 커넥트보다 훨씬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고 로드러너뿐만 아니라 배달 커넥트를 대신하려고 하면 다른 수많은 시스템을 또 들여와야 됩니다. 거기에 또 이런 로열티가 또 붙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약탈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제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 시범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더 나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게 객관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강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사에 자본을 유출시키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부당 지원이나 아니면은 독점적 지위를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배달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몇몇 소수의 욕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생태계를 붕괴하는 이런 것들을 도입하냐고요. 이거 반드시 도입 중지해야 됩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검토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최대한 피드백을 들어서 모든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우야한 형제들에 있는 기술자들과 함께 개선하도록 원론적이게 얘기하지 마시고 문제가 밝혀지고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은 도입 철회하실 거냐고요. 네,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를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도입하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을 도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명주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동안 김병주 회장님이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거 인정 안 하실 테지만 처음에 부회장이 나와가지고 대신해서 1조 원 정도의 사주 출연을 할 것 같이 하면서 회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질문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폐점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1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납품업체가 1,800개, 입점업체가 8,000개 정도 피해를 입을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이제 나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연말까지 15개 점포를 폐점을 하게 되면은 무려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한 17만 명 정도의 관계자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지역 상권은 붕괴가 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거짓말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 나왔는데 지금까지 뭔 책임을 졌습니까? 오늘 나와서 또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야기할 것은 이 회생 계획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매각할 때 충분히 이런 노동자들과 입점업체 그리고 거의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만큼 내가 사재 출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겠다. 계획을 내놓으셔야죠. 그렇게 안 하면은 MBK 사모펀드의 약탈적인 행위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와 수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의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온통 그 피해를 다 받게 됩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인들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자, 우리 다음은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우리 김남근 의원님 질의할 순서입니다. 먼저 김범석 정인께서 좀 바른 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남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의원입니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 2023년도에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에 4,127억 배당했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때 배당을 할 때도 자영업자 쥐어짜기 해가지고 과배당했다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2024년에 들어와서 또 배달비 무료로 한다 그러면서 그 배달비를 자영업자한테 전가를 했는데 약 3,400원 정도 배달비 부담하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도 2024년에 다시 6.8%에서 9.8%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쥐어짜기를 한 거죠. 그래서 2024년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의 주식의 100%를 갖고 있죠. 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딜리버리 히어로로부터 우한 형제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5,327억의 현금을 또 독일 본사에 보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사주를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본사는 이중의 이익을 얻었어요. 5,327억의 현금 수익을 얻은 데다가 자사주가 소각되니까 나머지 주식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또 이익을 받습니다. 전형적인 부당지원 행위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선 다시 또 2025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게 클릭 수수료를 600원에서 1,000원으로 해가지고 또 66.7% 올렸습니다. 무료였던 방문 포장을 또 6.8% 올렸습니다. 아마 더 많은 배당을 2025년 걸 갖고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영업자 쥐어짜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지금 최근에 가장 했던 방문 포장 그 당시엔 전에 무료였었는데 이거 수수료 받는 거 이거는 저는 좀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법주 돌아가고 그다음에 김광일 우리 김병주 증인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멈춰주시죠. 예. 시간 안 멈췄어요? 다시 좀. 아니, 예. 예? 10초 지난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3초 더 주십시오. 예. 자, 우리 9월 19일 날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난 자리에서 유력한 협상 대상자와 협상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김광일 대표님? 제한적인 협상자랑 협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일이 지나서 공개 입찰로 전환을 했어요. 11월 10일이 인가전 M&A의 마지막 시한인데 불과 이렇게 20일도 안 남은 시점에 새로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인수자를 찾을 수 있습니까? 공개 매각 절차는 법원에서 예정돼 있던 절차대로 처음부터 했어야죠. 처음부터 해가지고 찾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선 협상 대상자도 없었는데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지막 시한 20일을 앞두고 지금 공개 모집한다고 그러면서 결국 인수자 나타나지 않으면 바로 청산 절차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가서 했는데 우선 협상자도 없으면서 우선 협상자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원이 준 마지막 시한을 앞두고서는 갑자기 공개 모집으로 돌려놓고 결국 인수자 없다고 그러면서 청산 절차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들을 기만해 왔는데 만일 인수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청산 절차로 가게 되게 되면 저희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사제 출연하시겠다 얘기한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농심, 오뚜기, CJ 등 대기업 식품업체들이 홈플러스가 신용이 없다 그러면서 현금을 선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현금을 계속 묻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거예요. 한 2천억 정도 지금 선납해 놓고 있죠? 그 현금 선납으로 묻지 않았으면은 지금 운영 자금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선납금 현금으로 내다 보니까 그거 운영 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MBK나 김병주 회장이 보증을 쓰고 그리고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 되지. 왜 홈플러스의 운영자금으로 써야 될 현금을 거기다 선납금으로 전부 다 박아놓습니까? 사실상 운영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보증 쓰고 나중에 홈플러스가 정상화되게 되면은 거기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대금들 다 갚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제 출연까지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 받는 거에 대한 보증도 못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보증을 못해요? 의원님,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옆에 김광일 대표, 왜 MBK나 김병주가 보증 못 씁니까? 저희가 이미 그 현금도 출연했고 개인도 운영하는 법인도 보증을 다 제공했습니다. 추가적인 보증 여력이나 현금 여력이 아니 왜 오뚜기나 CJ나 농심에 대해서 보증을 못해요. 납품 대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왜 현금을 갖다 거기다 선납금으로 다 집어넣고 운영을 못한다고 그럽니까? 처음부터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청산 절차로 들어가서 먹튀할 생각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청산 절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인가전 M&A에서 인수자 나타나면 인수한다라고 국민들을 사실상 기만해 놓고 국회를 기만해 놓고 실제 인수자 협상자도 없었고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인수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11월 10일 마지막 기한이 되면은 인수자 못 찾았다 그러고 법원이 그 인가전 M&A 결국은 안 된다라고 결정하고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먹튀할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선설하셨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우리 그냥 간담회 하던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예, 인수자가 누구였습니까? 우선협상 대상이었던 협상했던 회사가 누구예요? 저희가 9월 19일 날 우선협상 대상자가 있다는 말씀드린 바가 없고요.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랑 협상 중이라고 그랬어요. 우선 협상자하고 그러니까 누구예요? 어디랑 협상을 했었어요 그때?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랑 협의 누구랑 했어요? 누구랑 협상? 누구랑 협상을 했습니까? 여기 M&A 과정 때문에 여기선 좀 영업 좀 말씀드리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셨으면 400도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무슨 3천억 지금 현금 썼다 그러는데 400만 현금 썼고 나머지는 다 보증이었어요. 나중에 다 회수할 수 있는 거고. 홈플러스를 갖다 인수할 때 전단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한 4,617억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있어야 되죠. 운영자금도 정상화되기까지 한 2천억 정도 들 거예요. 그죠? 그럼 그런 인수 조건으로 협상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초기에 인수 자금으로 인수 협상자가 누구예요? 알고 있는 건 대답을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거리에 낫게 하게 되면 반드시 MBK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청산 절차로 가게 되면 같이 책임을 또 묻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두 정인 앉으시고. 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 형제들 김범석 정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김범석 정인은 지금 산자중기위원회도 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범석 정인에게 신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잠깐만. 이인영 의원님 또 신장식 또 그러면 두 분을 김범석 정인을 먼저 하고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자, 그럼 누가 먼저지? 이인영 의원님 먼저 하시죠. 자, 김범석 정인 나오세요. 이인영 의원님 먼저 하세요. 네. 우선 지난해 6월 끼어 팔기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고 7월에 최혜대우 문제로 공정위 조사가 추가됐는데 이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최근에 다시 최혜대우와 관련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게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요. 사실입니까? 저희는 정책상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그런 했다고?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럼 하면은 앞에 그 제가 이강일 살펴보도록 의원이 하겠습니다. 그 녹취록 공개한 거 그게 그럼 거짓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앞에 안 봤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안 봤냐고. 이강일 의원이 그 녹취록 공개한 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그 PPT 띄우시죠. 그 다른 경쟁 업체보다 가격대를 우리가 더 싸게 하라는 거, 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입점 업체 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나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수수료를 뭐 다른 데는 아마 일반 소상공인 이런 데는 뭐 7%대로 하는 것 같은데 6%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살펴보는 게 의원님께 따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증언하겠다는 게 이 자리를 면해버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몰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위증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나중에 안 사실이 확인되면 위증이에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의원님께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성에도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데 이것도 몰라요? 아니 그럼 그 대표는 모르고 각 부서의 담당 직원들이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한 거예요 일선에서? 저희 정책상 여기 배달의 민족은 경영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대답에.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저래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앞에 그 이강일 의원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설정해 드릴 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건 앞에는 최대우를 요구하는 것도 법적인 위반이지만 뒤에는 가격 조작을 직접 하는 거예요. 뒤에 그 PPT 보시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두 가지 사례들이 나와요. 그 다음 그 PPT 사례까지. 이거는 가격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에요. 이것도 몰라요? 아세요? 모르세요? 저희는 목표상 고객들한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 직접 했잖아요. 직접. 입점업체들이 한 게 아니라 배민에서 직접 했잖아요. 직접 가격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가격 설정은 업주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저희가. 근데 저희가 직접 설정해 드린다고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건 저희 회사 정책이 아니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죠. 최대우도 그렇고 가격 조작 행위도 그렇고 둘 다 위법적인 거죠. 몰랐어요?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저 충분히 말씀해주신 문제점 이해를 했고. 들어가세요. 네. 이거는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것도 위증이고 또 실제로 몰랐다면은 배민이라는 기업 자체가 정말 엉터리인 거죠. 어디로 가도 대답할 그 정당한 그 명분 뭐 이런 게 근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혹시 지난해 국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이따 다른 한 그룹 배달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한 그룹 배달로 다 몰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과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도 했고요.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스크롤 작동 과정에서 최근 주문 내역보다도 먼저 노출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그룹 배달로 다 몰고 있어요. 한 그룹 배달을 통해서 출혈적이던 아니면 불공정하던 이런 행위들이 배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는 배민 배달로 다 몰고 있었고 또 배민 배달도 결국은 다 우리 가게 클릭으로 몰고 있었고 그래서 그 클릭한 게
그걸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실제로 영업이 완성돼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커서 제가 클릭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그리고 오픈리스트 광고도 이렇게 그걸 오픈리스트 광고를 통해서 앞에서는 수수료 내린 척하고 뒤에 가서는 실제로 광고료를 장사하는 수익을 올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지적했었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정시로 취임한 지 연초였으나 작년 질의 내용 충분히 살펴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올해는 벗어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상생 사회적 대화 포함해서 참여하고 있고 한 그릇 배달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한 그릇 배달을 통해서 그 입점업체나 소비자나 또 배달하는 사람들에게 출혈을 강요하거나 눈속임을 하고 있고 그 기만적인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네, 저희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서 추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고 업주님들의 그런 추가 대답 매출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들어가시고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지금 상황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숙지하셨죠? 예. 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충분히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에게 거래하는 행위. 네. 지금 단속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신장식 의원님은 정인, 김범석 정인. 김범석 정인부터 하시죠. 김범석 정인 하시고, 예, 시간 중단했다가 딱 두 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김범석 정인 저쪽 빠른 데로 나와주세요. 아니요, 지금 같이 하세요. 7분 다 쓰시는데 먼저 하시고 하세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범석 증인, 우리나라 산재 가장 많은 사업장 어딘 줄 아세요? 우한 형제들 자회사 우한 청년들 라이더 업체. 회장님 사업장이 대한민국에서 조선소보다도 건설업체보다도 산재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표 보세요. 왜 이렇게 산재가 많아요? 건설회사나 이런 데보다 산재가 훨씬 많은 이유가 뭐죠? 속도 경쟁 유발하는 수수료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그리고 라이더의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회사가 협의 한 번 없이 약관법상 30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부터 바꿨느냐? 추천 배차 수락 시간 변경. 1분에서 40초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 들고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계속 눌러야 돼요. 이러면 사고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운전 중에도 4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 중에도 이거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죠. 회장님 회사에서는요. 60초가 아니라 40초 만에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지금 일방적으로 공지했어요. 올 7월 달에. 알고 계세요? 이렇게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정기환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말 길게 끌지 마세요. 네. 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바뀐 거 알고 계시네. 또 뭐 바뀌었느냐? 수락열 산정 기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분 동안 이거 수락을 안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자동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락률 산정에 안 들어갔어. 왜? 막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수락하려고 계속 보면 안 되니까 자동 취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7월 달에 또 수락할 건지 예스냐 노냐를 안 누르면 거절한 걸로 돼요. 그럼 수락률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이것도 뭐예요? 운전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러면 사고가 안 납니까? 이렇게 바뀐 거 이것도 일방적으로 공지했는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여러분 회장께서 지금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공지하는 걸 알고 계시다면 올해도
산재 1위는 우아한 청년들이 될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몰고 있는 사람들은요, 60초에서 40초로 수락률 산정 기준 바뀌면 사람이 1명씩 2명씩 죽어가요. 알고 계세요? 참나.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2020년에 배달기사 일방에게 불리한 배상 책임 조항,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기사의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거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를 얘기를 했냐? 표준계약서. 위탁배달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 자, 위탁계약 표준계약서 우아한 형제들에서 라이더들과 작성하고 있습니까? 안 하죠? 약관을 적용하고 있어요. 약관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맺는 거예요. 갑자기 배달 라이더들이 소비자가 됐어.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표준계약서 작성 안 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표준계약서 작성하라고 21년에 얘기해놓고 지금 작성 안 해요. 네. 김범석 회장님. 표준계약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라이더들과 표준계약서로 계약해요? 하는지 안 하지만 말씀하세요.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요. 안 하고 계세요. 약관이라는 걸 해놓고 일방적으로 아까처럼 산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타는 우리 배달 라이더들, 오토바이 타면서 양손에 핸드폰 들고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산재 1위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요, 공지사항 함부로 표준계약서는커녕 배달 라이더들과 협의 한 번 없이 산재를 부르는 공지사항 한법 3번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가지 공지사항 마구 냈어요. 이거 걷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수락률 부분하고 수락 시간 재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하지 마세요.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자, 똑똑히 기억하세요. 회장님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회장님이 알고 계신 바로 그 수락시간 단축, 그 다음에 수락률 산정기준 변경, 그게 길거리에 오토바이 타는 우리 배달라이더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예, 장관 수도. 자, 내려가세요. 시간 끄는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으면 아느냐 모르느냐를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 정인 들어가세요. 자, 다음. 누구한테 그런 전략을 배우고 들어와가지고는 말이야. 국회에서 시간 끄는 전략만 배워가지고 오고. 자, 신장식 의원님. 자, 차분하게. 자, 다음 정인은 김병주 정인과 김광일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 전단체 피해자 이의한 참고인도. 예. 네, 참고인은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되니까요. 두 분 말씀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병주 회장님, ABS인가요? 헷갈리네. 유동화 전단체 투자자들이 자신들 채권 상거래 채권으로 분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병주 회장님. 유동화 전단체 피해자들 상거래 채권으로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이들에 대한 우선 변제, 사제 출연 약속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속하셨죠? 아닙니다. 아, 약속 안 하셨어요. 약속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플러스는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김광일 아닙니다. 회장님. 예, 맞습니다. 김광일 부회장님. 법정관리인이세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뒤에 거 법원에다가 낸 걸 보니까 법원에 낸 거 보시면 회생 절차 개시 20일 전에 물건에 대해서 우선 변제 준비한다.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약속을 회생법원에다가 제출했어요, 그죠? 이걸 이렇게 써서 냈어요, 안 냈어요? 그 말씀 드리시고 네, 보세요. 저 의견서의 내용은 상거래 채권 우선 변제 부분하고 전단체를 상거래 채권 취급하는 2가지가 다른 의견입니다.
저 두 개가 다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상거래 채권을 취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거래 채권으로 취급하면 예. 그럼 우선 변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공익 채권으로? 회생 계획을 짤 때 공익 상거래 채권이 우선 변제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병재 회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네. 자, 사제 출연 약속하셨는데 사제 출연 약속 다시 하실 수 있으세요? 액수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0억, 5월에 1,000억 냈고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7월이었나요? 1,500억 보증을 해서 그것도 역시 다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는 없으시고요. 거기까지가 다 본인 책임을 그게 맞아? 마저 말씀드리자면은 세 번째로 저희가 아까 김남근 의원께서 언급했던 9월에 약속한 게 2,000억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 합쳐서 5,000억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 1분 드릴게요. 하세요. 마무리하세요. 1분 더 드리고 마무리하세요. 예. 예. 홈플레스 전단체 피해 대책위원회 이의원 참고인이신데요. 지금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답변 드셨습니다. 전단체 같은 경우는 사기라는 주장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답변 듣고 어떤 생각이신지 본인 이야기 좀 진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병주 회장님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이복현 전 금감원장님이 MBK는 변제약속 사실상 거짓말이고 자기 뼈가 아닌 남의 뼈를 깎고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2015년 1조 원 출연도 지키지 않고 사제 출연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패전 매각 준비하고 3월 16일 사제 출연도 결국은 DIP 선순위 보증 대출 아니었습니까? 의원님이 보여주신 저 자료는요, 홈플러스 영업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 거면 공익 채권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2월 25일 발행한 820억은 공익 채권으로 우선 변제해주겠다 약속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거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갑자기 전단체 발행량이 982억 32%가 전년도보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생을 염두에 두고 미리 전단체 저희 돈을 끌어다 쓰고 사기친 거 아니냐고 보는 겁니다. 김병주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 자산가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부자로 안 보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풀어서 부자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김병주 회장님은 사기채권 발행 운영사의 회장님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부자로서의 면모와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저희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피가 큰 돈으로 8개월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는 인력이 푼돈일지 몰라도 저희들한테는 내일 죽을 수 있는 돈이고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MBK 홈플러스는 저희 피해자들의 돈을 당장 돌려주시고 국민 앞에 약속한 건 진짜 진정으로 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 김범석 정인에 대해서 우아한 형제들, 김범석 정인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범석 정인은 이석시키겠습니다. 자, 김범석 정인 일어나셨습니다. 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은 김영섭, 김병주, 김광일, 조주현, 조좌진, 황성애, 김명규 정인과 김병국, 이의한 참고인을 신청하셨네요. 어떤 분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김광일, 김병주, 정인 빠른 대로 나와주세요.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PPT 1번 보시죠. 김광일 부회장님.
네, 김광일 부회장님. 지난 3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면은 PPT 여기 보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것 때문에 기업 회생 절차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PPT 2번 보시면 국회에 나오셔서도 단기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김병주 회장님, 네, MBK가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 맞죠? 맞습니다. 네, 김병주 회장님, 3월 홈플러스 회생 신청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회생 신청한 이유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금방 김광일 증인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의원님, 그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생 신청한 이유도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말씀해 주세요. 회생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금방 김광일 부회장이 얘기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즉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회생 신청한 것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의원실에서 입수한 녹취록 좀 틀겠습니다. 잠깐만 스톱해 주십시오. 녹취록 좀 틀어주십시오. 그게 맞는지 좀 보겠습니다. 녹취록이 안 나오고 한 달씩 추가 연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오다가 그거가 작년 5월, 6월 이때 저희 중단했어요. 이게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TBF 사건이 터지면서 유통의 그 상당 채권에 대한 그 대금 지급 이슈가 좀 생겨서 한번 중단을 했고 또 동시에 그때 5월쯤에 어쨌든 그 지금 메리츠 쪽으로 해서 그 홈플러스가 1조 3천억 정도 대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그때 약간 융통하면서 이제 좀 충동이 생겼는데 결국은 그 캐시플로우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힘들게 하다가 다시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협력업체들에 대해서 대금을 저희가 연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처음에는 한 8% 정도 이자를 주다가 연리 계산을 나중에 15%까지 이자를 높여서 주면서까지 대금을 네, 수도해 주십시오. 예, 거기 보면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면 협력업체 할 때도 줄 돈을 연기한 거고 일종의 협력업체의 사채를 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갑작스러운 신용 하락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나빴던 겁니까? 계속적으로 나빴던 거 아니에요? 15%까지 이자를 주면서까지 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회생 신청한 거는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부도 위험을 그 다음에 보시죠. PPT 4번 보겠습니다. PPT 4번 보시면요. 기발행 미상환 유동화 증권 내역입니다. 가장 위에 보면 24년 12월 5일 날께 만기일이 3월 5일이기 때문에 상환을 못한 겁니다. 3월 4일이었거든요. 신청하신 게.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4일, 25년 2월 4일, 2월 10일, 2월 17일, 2월 25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돈을 못 줘서 15% 대금 15% 이자를 주면서까지 대금을 늦추고 있었던 시기에 저기 피해자가 있는 이 전단체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90억, 250억, 240억, 820억 2025년 2월 20일에 850억까지 빌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천억 정도 빚이 있는 거거든요. 전단체 분들한테는. 이분들한테 김광일 부회장님, 김현장 출신 변호사 하시잖아요. 우리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을 때 상태에서 빚을 내면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에요? 못 갚을 줄 알면서 빚을 내면 이게 사기다. 라는 명백한 법률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우리 금감원에서도 이 부분으로 사기로 고발했잖아요. 이 부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분명히 이러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면 홈플러스의 전 임원입니다. 홈플러스의 전 임원이 피해자에게 진술한 내용이고 그 내용이 바로 25년 3월 4일 직후 3월 19일 날 나왔던 녹취의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PPT 좀 보시죠. 이 표는요, 뭐냐면, 국민연금 내부 자료입니다. 국민연금에 대체투자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아마 이게 2015년 8월이니까 한 달 전에, 인수하기 한 달 전에 여기에서 이연보고서를 낸 겁니다. 이 자료는 아마 MBK에서 냈을 겁니다. 보십시오. 기존 전표수가 89개입니다. 2017년에 점포를 7개를 판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170억이 나옵니다. 2018년에는 9개를 팝니다. 처분 이익이 223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계획일까요? 이게 어떤 계획이냐면 홈플러스를 인수하실 때 MBK에서는 홈플러스를 소비자 유통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묶음으로 해서 생각한 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이익을 빼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어려워졌어요.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니까, 왜냐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현금 흐름을 늦추기 위해서 15%를 주고 대금을 미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합니다만 제가 저 자료는 잘 모르는 자료고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 사안에서 수사를 받고 있기 김병주 회장님, 자세한 설명도 좀 어렵습니다. 아까 사회적 책임 지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롯데카드도 지금 무리를 빚고 있고 이 홈플러스도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홈플러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요. 롯데카드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말했다고요? 그만하세요. 권대영, 김세훈 수석부위원장님. 좀 많이 뒤에 분들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인신문 다 하시지 않으니까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하세요. 정인들 가기 전에. 그게 안 나올까요? 아니 하실 때까지 할 거예요. 하실 때까지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저 김인명장님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더 드릴게요. 네요. 네. 지금 이건 물었잖아요. 이세원 금감원 수석부위원장님 예. 고발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수사가 이루어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MBK의 전 임원 그분에 대한 것은 확보되지 않았죠.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님. 예. 이런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곳이 자기는 홈플러스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책임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MBK의 그 사회적 책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사태를 계기로 우리 그 PF 제도에 좀 공갈을 좀 따져서 좀 필요한 제도 개선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또 하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상혁 위원님 순서입니다. 어느 정인, 김영섭 정인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조자진 우리 롯데카드죠? 정인하고 김병주 정인, 예, 빠른 대로 나와주세요.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정치적 공방이 아닌데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 높여서 증인 신문을 하고 또 이런 증인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전국 방방곡곡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저희들을 붙잡고 조금 전에 이 자리를 떠났습니다만
배민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리고 MBK라든지 이런 현재 문제되고 있는 오늘 출석하신 분들 때문에 정말 하시는 말씀이 죽겠다, 살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마 한 분도 빠짐없는 의원님들이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인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증인으로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디에서 배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인 답변 기술을 배워서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습을 꼭 국민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롯데카드 조자진 증인. 네. 얼마 전에 우리 과방위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롯데카드 문제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책임지고 전액 보상하겠다. 5년간 1,100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5년간 그럼 우리 조자진 증인의 임기는 얼마가 남았습니까? 내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3월 30일 이후로의 투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진행합니까? 그리고 5년간 1,100억 원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언제까지 밝힐 예정입니까?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들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별도 안건으로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사회 보고와 동시에 국회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회에도 보고를 하시고요. 우리가 증언감정법을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강화돼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럼 김병주 증인은 아까도 보니까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 관련돼서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김병주 증인이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병주 증인은 좀 전에 보니까 또 롯데카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롯데카드나 홈플러스나 뭐 이런 부분에 전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의원님,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닙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PE 운영사고요. 잘 아시는 러펌들처럼 파트너십이고 우리 13명 파트너들이 각각 자기 분야를 담당해서 관여를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그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본인은 담당하지도 않는 역할 때문에 국회에 나왔고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받으시고 또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굉장히 억울하신 입장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셨고 또 질의하실 여러 가지 기업 인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딜라이브라든지 영화 엔지니어링, 네파, 홈플러스, 롯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혀 펀드레이징만 하셨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으시죠? 사회적 책임은 다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은 그냥 도덕적인 말씀하신 거고 전혀 관련된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책임은 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것도 굉장히 억울하시겠네요. 본인이 하실 역할도 아닌 우리 다 저도 법률가지만 자기의 책임과는 무관한 지금 사제 출연과 보증을 하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제 회사고 제 사회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볼 때 롯데카드의 1,100억 원 정보보호 투자라든지 뭐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도 잘 이행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 조자진 대표가 잘못했다고 고개 숙인 지 3일 만에 MBK에서는 보도자를 통해서 정보보호 예산 축소는 오해라고 이미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미 했던 얘기도 뒤집고 또한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시에 자신도 모르게 국민들이 또는 언론에서 국회에서 비판하니까 나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한 얘기들, 나는 나 책임이 전혀 없어. 이런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우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사제 출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지금 MBK의 최고 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지금에 있는 홈플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롯데카드의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향후 책임도 그 책임이 다 해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권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금감원 원장, 금감원 부원장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 때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챗GPT 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실질적으로 사모펀드라는 제도는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금융선진국과는 다르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연구 용역마저도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한 지금 방안들 마련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때 국회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연구 영역을 거의 마쳤습니다. 언제 발표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올 연내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발표하려고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는 것처럼 금감원도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지금 금융위랑 협의해서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모펀드가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들의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과실만 이렇게 수취해가고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넘기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강력한 제도적인 보완책과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들 들어서 앉으세요. 자, 이어서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자, 김영섭 대표. 예. 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KT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액 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차치하고 제가 KT의 어떤 경영상의 도의적 책임 같은 걸 좀 제가 따져 묻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8월 5일에 최초 소액 결제 피해 발생이 이제 불법 초세형 기직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일에 경찰이 KT에 이 피해 사실을 통보를 했습니다. 거의 한 달 이후에요. 그 사이에 당연히 소액 결제 피해는 계속 있었고요. 근데 KT는 경찰의 통보를 바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 보도가 나니까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소액 결제 차단 조치를 실시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렇게 부인하고 언론 대응할 시간에 제 생각에는 일찍이 차단 조치를 했었으면 그 가운데서 피해자가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월 달을 그다음에 9월 1일 경찰서에서 부효씨가 온 거 등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쭤볼게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이제 소액 결제 피해가 났는데 그 소액 결제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피해자들한테는 KT에서 이렇게 뜬 자료를 보니까 소액 결제 피해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라는 대답을 제가 봤거든요.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때리긴 했지만 폭행은 아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내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어려운 절차들이 계속 수반되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피해자가 362명이 됐고 금액도 2.4억 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SKT도 유심 관련해서 피해 사례가 있었을 때 전체 고객 대상으로 메시지를 다 보냈거든요. 근데 여긴 딱 보니까 피해자들만 대상으로 딱 보냈더라고요. 2만 명. 왜 전체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체 고객에게 통지를 하면 이 상관이 없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에 혹시나 도리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많을까 봐 좀 신중하게 아니 생각했습니다. 그 걱정을 왜 대표님이 하십니까? 고객님들이 하셔야지. 그걸 왜 선제적으로 판단하고 그거는 KT가 굉장히 무책임한 경영을 한 거고 무책임한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소비자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그거 말고 지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 또 있는데 여기도 마치 비슷한 대응입니다. 다 늑장 대응하고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거짓 해명하고. 전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제 질의 끝나고 또 한번 대답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롯데카드 대표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피해 유출 고객 297만 명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그 마케팅 관련해서요. 예. 보면은 피해가 있은 이후에 정보보호 예산은 0%인데, 그러니까 증가가 0%인데 그 와중에 야무지게 마케팅 예산을 15%가량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올리셨습니까? 저 부분은 10월 달이 추석이기 때문에 9월 달에 그 8월 말 정도에. 자, 그러면 그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9월에 피해 난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8월 달에 저희들 제휴처랑 미리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제가 마케팅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거지만 왜 정보보호 예산을 올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정보보호 예산과 관련된 거는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 기준으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 콜센터 24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발급이라든지 얼마 쓰셨습니까? 그래서 정보보호 예산 9월달, 10월달에 저희들이 총 고관련 정보보호 관련되는 예산과 포함해서 9월, 10월달에 180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가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거 좀 보겠습니다. 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면 297만 명대에서 이 유출 회원에 대해서 발송을 하셨죠. 문자 발송을 하셨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미유출 회에서는 KT랑 비슷하죠. 그 다른 회원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거는 19일 날 저희들이 그 미유출 회원에 대해서 발송을 했었고요. 저게 왜 그러냐면 문자 LMS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실제로 50만 명 정도밖에는 발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유출된 고객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바로 밤이 되니까 밤을 넘겨서 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미유출 회원들에게 안심하시라고 570 미만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제 요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인지한 것과 말하자면 이제 영업 사이에 이 상황 속에서 그 고객에 대한 증감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해킹이 인지된 이후에 37.5%가 이제 회원이 감소하게 된 건데 사실은 미리미리 대응을 잘했더라면 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실제로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표에 대해서는? 사실이 인지하고도 17일 동안 알리지 않았으니까 그 가운데서 마케팅 예산도 늘리시고 했으니까요. 신규 모집도 당연히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가운데서. 17일 저녁 6시에 유출된 고객들을 특정을 하고 어떤 고객이 그러니까 나갔는지가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실제로 해킹을 알게 된 이후에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 실제로 회사가 인지한 것과 고객들에게 통지한 사실에 시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시차는 17일 저녁 6시에 저희들이 알게 된 거고 18일 날 고객들한테 알리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할인 카드 발급자들이 실제로 피해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다 돈 내놓고 해지해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거 피해자 보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 1분만 더 쓰고 다음 증인 하겠습니다. 트립닷컴 대표 나와주세요. 네.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트립닷컴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트립닷컴은 싱가포르 법인에 그렇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입니까? 제가 슬라이드가 안 되는구나. 1분 더 쓰면 슬라이드, 예. 근데 주총 장소 상하이입니다. 여전히 싱가포르입니까? 싱가포르 법인. 예,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은 저 뭘로 돼 있습니까? 저게 위안화로 돼 있죠. 근데 싱가포르 법인이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 자회사들 대부분이 중국 회사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회사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회피 목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싱가포르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약관에 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 계열사와 공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중국계 회사에게 우리의 대한민국 개인 정보들을 유출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실제로 또 돌아가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본사에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 사후 확인 조치를 좀 하세요. 금융위원회하고. 예? 우리 이세훈 수석 계시니까 그 방금 우리 김재섭 의원 지적하신 부분은 팔로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KT가 뭐 이게 여러 가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사전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 전 국민 불안하게 하고 고객들도 불안케 하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인들 다시 자리 들어가시고. 네, 잠깐만 개인정보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김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트윗닷컴에 대해서 개인정보위가 한번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도 지금 혹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살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점검이 되면 국회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어느 정인 신문하시겠습니까? 예, 자, 김병주, 김광인 증인 나와 주십시오. 자, 시작하십시오. 예, 김병주 회장님. 네. 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네. 이 관여를 누가 하셨어요? 이 MBK 우리, 파트너스 드림. 예, 미디어 릴레이션스가 작성하고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이 사과문에 보면은 인가전 M&A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 2천억 원을 홈프로스에 무상으로 추가 증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얘기는 만약에 인수인을 찾기 전에 홈플러스가 파산하거나 아니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2천억을 증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네게티브 쪽보다 더 포지티브 쪽으로 저희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장님께서 포지티브라면은 아까 김남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회생 절차 이전보다 공익채권이 계속해서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회생 개시 전 당시보다 지금 공익채권이 훨씬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채권 변제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광일. 예, 저희가 지금 포지티브라면은. 예, 근데 현재 지금 저희가 2천억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급 보증이라도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로라도 무슨 확인서를 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홈플러스보다는 김병주 회장님이나 김광일 회장님 훨씬 더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되면은 해석에 따라서는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2천억 주지 않겠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지금 회생법원에 보면은 조사보고서에 보면 계속기업 가치는 2조 5천억이고 청산 가치는 3조 7천억이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3.1회 법인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제가 회생법원 판사를 하더라도 청산하라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청산 가치가 뭐 1조 이상 높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인가전 M&A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객관적
회장조차 그 보고서가 3.1의 경우에 검토 보고서가 청사 가치가 1조 이상 높으면 그렇게 판단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가전 M&A를 얘기하셨는데 인가전 M&A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한다는 건요. 인수자가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노력하는 겁니다. 맞죠? 예. 김병자님 맞죠? 맞습니다. 집을 팔 때도 내가 집을 팔아야 된다면 살 사람이 살 수 있는 가격에 맞춰주는 게 팔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2천억 빼고. 여러 군데 인수 희망자들한테 가서 인수 희망자는 컨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수 희망자가 인수할 때 내세우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2천억 빼고 어떤 노력을 했냐고 묻는 겁니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책금융이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금융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책금융이라는 거는 국민적 공감대를 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만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김병주 회장님이나 우리 김광일 부회장이 어떤 정도의 최대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죠. 며칠 버틸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어려운 건 맞습니다. 100억 미만이죠.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운영자금 100억 미만이죠. 매일같이 잔고가 좀 틀렸어요. 낮은 수준은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알기로 언뜻 듣기로 1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화급한 상황인데, 네. 김병주 회장님,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지금 사회적 책임위원회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김병주 회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2천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처음에 인발부할 때 400억 소상공인을 위해서 내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지급보증도 좀 쓰시고 이자 지급보증도 쓰고 여러 가지 3천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병주 회장님께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조금 더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김 부회장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인과 개인 자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못하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지금 포브스에 나오고 재산이 14조라고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안 하시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잡지에 이거 어떻게 가치 평가되는지 잘못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법인 가치를 매긴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유동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제가 그 주식을 팔아서 유동화 해가지고 재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MBK 홈플러스 대응 TF 단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 어려워질수록 훨씬 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좀이라도 더 먼저
같이 컨택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저는 파산 상황이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회사로서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 최선을 다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최선을 다한 게 인수자 조건을 맞춰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나가지 않고 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위증입니다. 심각하죠. 예? 1분 더 하시겠습니까? 유동수 의원님? 그러세요? 지금 제가 봐도 M&A가 안 되면 청산이다는 뜻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면. 그래서 조금 하여튼 정인신문을 다 하시고 또 하실 게 있으면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인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아 의원님. 예. 어느 정인 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쪽 마이크 바른 대로 가주세요. 예, 아유, 큰일이네. 정인들께 같이 여쭙겠습니다. 사모펀드가 자산업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약탈적 해지펀드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 지금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더 잘 아시겠죠? 이 사모펀드가 계열사인 카드사랑 금융사랑 협작해갖고 아주 여러분들은 선진 금융기법이겠죠. 복잡한 금융기법을 해갖고 홈플러스 부채를 외주화시킨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본질은. 처음에 LBO 방식으로 이거 기업 인수하고 난 다음에 예상과 달리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동성이 몰리니까 팔아야죠. 팔아서 메꿔요. 이자도 메꾸고 투자금도 갚고. 그런데 어떻게 임대료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몰리죠. 여러분 두 가지 썼어요. 하나는 롯데카드를 이용해서 기업 구매 카드 갖고 신용 공여를 확대했던 거고, 두 번째는 자산주도나 전단체를 사용해서 초단기 자금 마련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터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단기 자금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고발된 PX가 5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김병지 정의 맞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서 사실대로 얘기하시겠어요? 검사 앞에서 하시겠지? 처음에 2022년도 롯데카드랑 이제 기업 구매 카드 약정을 했는데, 그거 약정할 때 여기 있는 뭐 롯데카드나 홈플러스 대표가 있겠어요? 이렇게 밑에 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응? 이게 급속도로 2024년도 늘어났어요. 한 6,680억 정도 늘어났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2024년도 보면은 다른 현대카드나 신한카드는 이걸 전부 자산유단 전단체로 발행했는데 롯데카드는 한 43부 3,700 전단체 발행 안 했어요. 이게 그러면은 금융채무로 안 잡히기 때문에 외부로 볼 때는 재무구조가 좀 좋아 보여요. 그 롯데카드는 매출이 높아지니까 상대적 기업가치 높아지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약정할 때 여러분들이 신용평가 등급을 바꿨잖아요. 그게 홈플러스하고 롯데카드가 약정했거든요. 둘 다 여러분들이 임발부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이 결정해요, 이거를? 그걸 2020년 7월 달에 신용평가를 낮췄기 때문에 2023년 2월 달에 여러분이 신용평가가 떨어져도 신용공여를 계속 받아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 바보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롯데카드가 지금 기업 회생하고 나서 못 받은 게 700억이 넘죠. 정확하게 보면 793억이네요. 여러분들 이것만 했어요. 롯데카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수했던 기업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일러드릴게요. 딜라이브, 레파, 두산공작기계, MH앤거, 홈플러스, 이게 전부 다
롯데카드, 기업 구매카드로 신용공여 확대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모른다고 얘기할 거예요? 일반 대출도 여러분들도 늘려놨잖아요. 계속해서. 응? 작년 12월 3일자 기준 보니까 연합홀딩스 300억, 딜라이브 332억, 네파 150억. 다 이거 신용공유도 했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신용공유 비율이 얼마예요? 23.14%예요. 다른 신용카드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하고 건강위 부위원장 계시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이 이 계열사에 자금 지원하게 되면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우리 집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거 틀림없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그거 갖고 여러분들 금융기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응? 여러분들이 사고 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김병주 정인. 비상장 기업이니까 내가 이거 자산활용 자금을 마련 못한다. 더 이상 돈 못 낸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만약에 검찰에 기소된 거 이거 5,500억 인정되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때도 그런 대답 하겠어요? 그러기 그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동서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국민 여론도 바뀐단 말입니다. 제가 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수사받고 이제 답변 못한다고 제가 물어보는 게 시간 낭비잖아요. 구체적으로 제 질문 안 드리겠어요. 제일 문제되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신용 강등이 2월 25일에 있었거든요. 그때 김강일 정인 지난번 청문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신용 강등된 거 김병주 정인한테 보고했냐? 보고했다 그랬죠. 그럼 기업 회생 절차 신청도 당연히 보고했다고 봐요. 아까 김병주 정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임발부 안 한다? 모른다? 모르는 사람한테 왜 보고해요, 이걸? 그리고 하루 만에 뭐 변호사 선임해서 기업 회생 절차 이거 신청서 만들었다고요? 제가 그날 끝나고도 제가 회계법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용이 이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언젠간 터진다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 넣쳤던 거예요. 넣치고 어느 시점에 엑시트 할 건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김병주 정인 굉장히 화려한 경력 갖고 계시던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마지막 이거 유동화 전단체 이게 왜 문제되냐면 이거 창갖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채권을 양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채권을 카드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 현금 흐름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드사는 책임 하나도 안 져요. 예? 리테일 정권사, 신용정권에서 위탁해서 판매한 그 사람들 산 투자자 아까 나오셨대요. 그분들 생짜배기로 다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소구권 없는 것도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사채권을 만들어서 보상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사재판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정상 참작되는 겁니다. 위원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에 저거 하나 띄워줘. 맨 마지막 거. 그림 하나 띄워줘. 김강일 정인 저 사진 기억하십니까? 예, 저희 회의실 사진입니다. 그죠? 저기 있는 걸려있는 그림이 피카소 그림 맞습니까? 맞습니까? 판화입니다. 판화예요? 지난번에 제가 페라리 갖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 것 갖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된 거 사모펀드가 투자하다 보면 손실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전부 이득만 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판단이 잘못 손실이 났으면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수십만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전의 이정문 의원님.
우리 오른쪽 편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LX 하우시스 노진서 증인에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LX 하우시스는 건축자재 시장의 선도기업으로서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러 건의 하도급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는데요. 대표님, 그 하도급 위반 사실 인정하십니까? 하도급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먼저 LX 하우시스는 아파트 등과 같은 대형 건축물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 제조 및 유리창 시공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단가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급박하게 이메일, 카톡, 구두로 수시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도급법에 대해서 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몇 사안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하도급 계약서 작성했어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 증언 위증 여기서 아까 선서하셨죠? 저희가 향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현장별로에 대한 계약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진글라스와 하도급 계약서 작성했습니까? 대진글라스라고 하셨습니까? 예. 대진글라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는데요. 오늘 문제가 되는 곳이 대진글라스하고 현글라스 두 가운데인데 확인도 안 하고 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그 하도급법에 대한 그 기본 사항들은 저희가 준수를 지금 하고 보시듯이 계약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어디 하세요 하고 구체적인 그 대금이라든지 그런 거 작성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좀 다른 내용들로 보여지고 그래요? 제가 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처음 보는 내용이어서 예, 좀 확인이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답변 그만하세요. LX 하우시스는 물가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폭등에도 불구하고 대진글라스의 경우를 보니까 7년째 2018년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진글라스 측에서 수차례 단가 인상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하도급법 제16조 2항에 보면 협력업체가 이런 단가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협의 개시를 해야 되는데도 LX 하우시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도 안 해보고 나왔어요? PPT 한번 보시죠. LX 하우시스에게 부당한 갑질을 당한 대진글라스가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단가 비교표인데요. K사는 이제 다른 업체인데 이게 LX와 이렇게 가공비 단가 비교를 보면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단가 인상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수를 반영을 해주었는데 LX 하우시스는 그동안 7년여 동안 한 차례도 이렇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질행위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진짜 벅찬 상황인데요. LX 하우시스는 자사의 원판 유리 등 원부자재 사용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100% 강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업체들은 자체 유통망과 구매력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을 당했고요. 그리고 LX 하우시스는 하도급 업체 소유의 옥탑 광고판을 2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그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도 않았으면 물론이고 심지어 야간에 그 조명을 밝히는 전기료까지도 그 설치한 업체에 부담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전기세, 장비 수리비, 히팅룸 설치비까지 정말 온갖 비용, 물류비까지 또 자사장비, TPS 업그레이드 비용마저 모두 하도급 업체에 이렇게 전가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갑질의 완성판처럼 제가 보였고요. 제가 그리고 가장 경악한 부분은 LX아웃시스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부당하게 낮게 설정된 단가를 지적하면서 단가 인상 및 추가 정산을 요구하니까 실체가 없는 가상의 재고가 있다는 전제하에 아직 개시되지도 않은 프로젝트의 기성금을 먼저 앞당겨서 그걸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가상재고를 설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금을 선지급을 하고요. 후에 이런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를 대여금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심지어 여기에서 이자까지 요구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 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여주고 계신 자료들은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선급금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급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협력업체인 대진이나 현글라스 쪽에서 운영 자금에 대한 부족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운전 자금으로 좀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우시스의 유리 사업을 계열사인 LX 글라스로 매각을 하면서 법인이 바뀌면서 그 선급금 자체가 대여금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계적인 절차에 따랐던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엄연히 분식회계 부분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아마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못 한다는 거를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현글라스 김현수 대표님 지금 옆에서 발언 들으셨죠? 제가 알기에 현글라스는 하도급 부당행위로 인해서 적자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좀 전에 옆에서 우리 LX 하우시스의 대표가 한 말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LG를 하면서 20년 동안 LG를 하면서 13년 이후 단 한 번도 단가 인상이나 또 정산에 대한 것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업체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2020년 이후부터 24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상승했었습니다. 그 상승분에 대해서 수차례 내용 증명 이메일 구두로 요청을 했으나 뭐 어떠한 답변이나 대응은 없으셨고요. 그걸 고스란히 아는 상태에서 회사를 유지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허영 의원님 뭐 추가로 저분 예. 아니 우리 말씀 많이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정말 심각한 사례로 보이니까 예. 한번 예. 사실관계 법 위반 여부 철저하겠다 싶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정문 의원님 다 마치셨어요? 아, 다 마치셨고 그 허영 의원님 어떻게? 예. 아 순서가 아닌데 조금 기다리세요. 잠깐 정리했다가 정인들 참고인들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의원님들 순서가 있어서 나중에 순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1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